3단원 자료랑 그래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PPT 사진이죠. 이 그래프의 제목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볼 때는 모든 그래프가 다 그러하겠지만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제목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제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X축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이니까 각 항목들의 퍼센트의 합, 비율의 합은 1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프 중에서 빨간 색깔의 내용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농립어업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농림어업은 우리가 산업구조상에서 얘네를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2010년, 15년 이후로 보니까 파란 색깔이 가장 많죠.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파란색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지금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3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숫자가 1에서 3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선생님 또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우리나라 도시화율의 변화입니다. 도시화율이라는 건 도시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로 변화하는 비율이란 뜻입니다. 그럼 도시화율을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도시화율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도시화율은 인구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인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한 다음에 비율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줘요. 그러면 도시화라는 건 하나의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숫자가 많아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의 변화입니다. 그래프의 제목은. 그리고 가로축을 보니까 연도고요. 세로축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1960년에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39.1%, 거의 40%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39%, 40%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60%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거주 공간 또는 생활 공간 또는 정주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개념을 좀 알아뒀으면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생활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 거주 공간, 정주 공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주 공간 또는 생활 공간 또는 정주 공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도시와 촌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시 아니면 촌락에 사는 거예요. 우리 지리파트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략 40%니까 그러면 나머지 60%는 촌락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60년대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촌락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화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를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70년대에서 80년대를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진행이 가장 급격하게 활발하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관련시켜서 그러면은 도시화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해야 도시화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거의 18%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 거의 10년 동안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촌향도라는 말은 이사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촌락에서. 그리고 향합니다. 도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시화율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 둘 다 통계청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건데 도시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퍼센트랑 인구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총 인구를 볼 때는 총 인구는 파란 색깔이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도시 인구도 이렇게 왼쪽 그래프로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화율 비율은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도시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화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수업 시간에 봤던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 불투수 면적률의 변화입니다. 불투수 면적률. 불투수라는 건 투수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가 투수되지 않냐면 물이 투과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불투수 면적률은 가로축 시간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불투수 면적률은 왜 늘어나느냐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서 원래 촌락이었던 또는 땅이었던 그냥 농경지였던 또는 풀숲이었던 곳들을 밀어내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녹지 면적 이건 초록색 할 때 녹자고 땅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면적 중에서 초록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면적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초록색이 있었던 나무랑 풀이 있었던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뭘 짓냐? 사람들이 도로를 짓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고 아스팔트로 도로를 짓기 시작해요. 이런 걸 우리가 포장 면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이야기했었죠.
그럼 포장 면적은 증가하게 되겠죠. 녹지 면적이 포장 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땅의,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땅에 흙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게 되면 빗물이 내렸을 때, 비가 내렸을 때 그 흙과 흙 사이, 모래와 모래 사이의 구멍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해서 지하수로 있다가 강물로 천천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땅들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깔리게 되면 땅 사이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이 빗물들은 이제 포장 면적 위로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비 많이 오면 우리 학교 올라가는 길에도 엄청 철벅철벅한 그 오르막을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촌락보다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해요. 우리 얼마 전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부산에 피해가 좀 많았었죠. 그때도 이제 불투수 면적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토양이 빗물을 천천히 강으로 흘려보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제목을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수의 변화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개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직업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없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라는 게 별로 없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거나 다 어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산업화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직업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산업화 도시화의 일환으로 직업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했다면, 이제는 생산하는 사람 따로, 유통하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한 직업 구조, 대부분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직업의 수가 증가하고 직업이 세분화, 분야가 세세하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분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할당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분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은 자기한테 나누어진 그런 일만 하면 되니까 작업 능률과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족한 도시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고는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비율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했어요. 나 개인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 또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국가가 좀 더 중요했고, 그리고 나의 자유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좀 더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출신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유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내가 속한 집단 또는 국가, 공동체보다는 나의 정체성, 나의 목표, 나의 개성이 좀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뭐 이거와 더불어서 공동체와의 조화도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대가족이 엄청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쭈어봐도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 핵가족은 부부와 그 부부의 자식들만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핵가족이 많아지게 되고 핵가족에서 요새는 1인 가족, 1인 가정, 1인 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왜? 개인주의 가치관이 발달하게 되고 확산되게 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단보다는 개인을 좀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부산의 그래프였어요. 이거는 하나의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여기가 서면이고요. 여기가 남포동이에요. 그래서 서면과 남포동이 있는 그런 지역,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도시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도시 외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에는 공장들도 많아지고 집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도시의 교통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교통이 발달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도심 지역이 되죠. 그래서 도시 내부에 도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도심에는 교통로가 편하고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오고 싶어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대와 지가가 비싸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백화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원래 이 지역에 있던 공장이나 주거지역 같은 것들은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공장들이 밖으로 나가서 공장 지대를 좀 더 넓게 건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돼요. 더 바깥으로 나가서 집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건설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도심 지역에서 나와서 여기는 공업지대가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돼요.
그럼 이 지역에는 뭐만 들어오게 되냐? 업무시설,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모여서 집중하게 돼요.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심 근처에는 아직 옛날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다 나가지 못하고. 왜냐면은 여기는 도심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뭘로 남게 되냐면 여기는 중간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를 도심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도심에서 바깥쪽의 중간 지역은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들이 혼재 섞여서 존재하게 돼요. 그럼 그 바깥쪽에는 주거 지역 따로, 공업 지역 따로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는 주변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로가 발달되어져 있는 군데군데의 이 교통의 결절점에는 부도심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부산 내용으로 돌아와서 부산의 집가가 비싼 서면과 남포동은 요러하고 이게 서면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주거지역,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사직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시 내부의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제목을 붙여주면 도시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도시의 중심인 도심의 바깥쪽에 시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거지역도 섞여 있는 중간 지역이 있고 그 주변, 그 바깥쪽으로 공장 지역, 아파트 지역, 학교가 있는 주변 지역이 있고 이 주변 지역 바깥쪽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로가 지나는 곳에 부도심들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교통의 결절점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 그래프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여기는 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출근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낮에 인구는 도심이 많고요. 낮에 주변 지역은 인구가 별로 없죠. 그런데 밤이 되고 퇴근 시간이 되게 되면 도심에 많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주변 지역의 인구는 올라가게 되고 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게 돼요. 이 차이가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의 차이가 도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왜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집은 여기 있고 집은 주변 지역 또는 주거 지역에 있고 직장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이런 사이클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도심에는 낮에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유동인구는 낮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낮에 유동인구가 많고 밤에는 상주인구는 항상 거주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이 있어서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여기서 잠을 자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주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주인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변 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상주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할수록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러시아워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시험 치고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